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포커스 윤진섭입니다. 총선이 끝난 가운데 결과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사과값이 떨어져서 안심했더니 기름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안 잡히는 물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불안한 마음 가게나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기업들 속사정 기업 백브리핑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샘, 현대, 리바트, NX 등 자타공인 한국 대표 가구업체들입니다.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는 붙박이 가구 납품 입찰 담합한 게 드러났죠. 수법 기가 막힙니다. 담당자들이 주사위 2번 던져 합계가 높은 순서대로 순위 정했다고 하죠. 1등 회사가 견적서 작성에 돌리면 다른 업체들 견적 가격 이상으로 가격선에 1등 회사가 낙찰받는 수법입니다. 이들끼리 나눈 대화방 수고했다. 이대로 천년만년 격려와 자화자찬 일색입니다. 야바이 꿈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0년간 담합한 규모만 2조 원. 분양가 치솟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931억 원. 너무 봐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과거 국민차였지만 돈이 안 돼 단종됐던 소나타 택시 다시 달립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국내에 들어오는 겁니다. 현대차 해외에서 생산해 국내에 들어와 판 전례 없었습니다. 조합원 일자리 뺏길 수 있다며 노조 반대해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노조 이번엔 한 발 물러났습니다. 택시업계 현대차 울산공장 노조 찾아가 소나타 LPG 모델 택시 기사들에겐 가격 유지비 면에서 이만한 차가 없다. 꼭 다시 생산해달라 읍수한 게 결정적입니다. 현대차 이 덕에 놀던 중국 베이징 2공장 다시 돌게 됐다고 하죠. 택시업계 어려움을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인 현대차 노사. 이를 두고 상생이라고 하죠. OK저축은행 DGB 금융지주 1대 주주입니다. OK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DGB 지분은 180여만 주, 지분율이 9.55%에 달합니다. 무슨 의도냐라는 세간의 시선에 단순 투자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DGB 금융지주 싼 가격에 주식 사들여 높은 배당 수익 챙기기에 딱 알맞은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러나 최윤 OK금융그룹 회장 여러 차례 종합금융그룹 도약의지 내비친 인물입니다. 이런 점 보면 이래저래 은행, 금융업에 발 깊게 들여놓고 싶은 마음 숨길 수 없겠죠. 대부업자 꼬리표 이참에 뗄 수 있을까요? 비즈포커스 이 시간에는 게임, 금융, 산업 주요 이슈를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긴 공사 끝에 지난달 말 일부 구간이 본격 개통됐습니다. 동탄에서 수서까지 20분 시대가 열렸는데요. 큰 관심을 받았지만 초기 이용객 수는 정부 예상치를 크게 밑돌고 있어 민간 사업자들이 발을 동동 구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부 문세영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문 기자, GTX-A 이용객이 얼마나 부진한 겁니까? 네, 이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개통한 이 수서 동탄 구간의 이용객은 하루 평균 16,069명 수준인데요. 특히 평일 평균 이용객은 10,000명을 한참 밑도는 8,000여 명으로 집계됩니다. 정부가 예상한 21,500여 명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46% 수준입니다. 보면은 수서에서 동탄까지 20분이면은 정말 빠른 건데, 그렇죠. 물론 네. 개통 초기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이용객이 적은 건가요?
이걸 이제 국토부에 물어봤더니 국토부는 이제 승객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 패턴을 바꾸는 일명 램프업 기간이 충분히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응 기간이 최소 1년에서 2년은 돼야 안착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 주요 역들이 아직 개통을 하지 않은 것도 이용이 저조한 이유로 꼽혔는데요. 현재 구간별 공사 지연 등에 따라 쪼개서 개통 중인데 서울역부터 수서역 구간은 오는 2026년 말, 삼성역을 포함한 전 구간 개통은 2028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그래도 국토부는 6월 말에 구성역이 개통하면 현재보다 승객이 더 늘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조급하게 개통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는데 네. 현장에선 또 다른 문제도 지적되는 게 있다고요? 네, 이 동탄역 GTX 역사의 위치가 접근성이 좀 많이 떨어져서 불편하다는 이 목소리도 나옵니다. 동탄역은 인근 주거단지와 단절돼서 주민 불편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동탄은 이 트램을 건설하고 이걸 추진 중인데 이마저도 2027년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GTX를 이용하기 위해서 트램을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여하튼 GTX 당분간 좀 타는 사람들이 덜 좀 적다라는 건 분명한 거죠. 네, 아무래도 이 예상치에 뭐 완전 부합하거나 확 크게 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운영을 통한 수익도 그만큼 덜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GTX 사업자들의 고민도 커질 전망입니다. 사실상 지금 GTX-A 노선 어떤 회사들이 좀 투자를 했나요? 네, 이게 처음에 GTX-A 노선 사업자를 정하던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GTX-A 노선 사업자로 신한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었습니다. 이때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칸선스 자산운용, 도화 엔지니어링, 신우 ENG 등이 출자자로 참여했습니다. 대림산업, 대우건설, SK건설, 한진중공업 등이 시공을 맡았고요. 이후 신한은행이 GTX-A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나서 사업 시행 법인인 SG레일을 세웠고 이 SG레일은 운영사 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결국엔 이게 GTX 공사가 한두 푼이 들어가는 이 사업이 아닌데 네. 여하튼 지금 뭐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용 실적이 부진하다. 그러면 마음이 좀 조마조마하겠어요. 네, 이 수요 예측을 한참 밑도는 이용객 때문에 이 운영비마저도 제대로 충당하기 어려운 이 상황이 전개되는 만큼 불안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GTX-A 노선을 깔면 이제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으고 건설사 등이 그 돈을 투입해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자금을 회수하려면 수익성이 충분히 나와야 합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시기가 길어질수록 사업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GTX-A 노선에 어느 회사가 가장 많이 투자를 했나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이 회사들은 GTX-A 사업 시행자인 이 SG레일의 지분을 다들 일부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 지분율에 따라서 GTX-A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 GTX-A로 벌어들인 수익이 SG레일한테 오면 그 SG레일이 신한은행 등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객이 저조하면 수익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 들어가는 돈이 적어지게 되는 거죠. 이 신한은행 컨소시엄은 사업 초기 2조 2천억 원의 민간 자금을 모아서 GTX-A에 투자를 했는데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 2천억 원은 신한은행을 포함한 신한금융그룹 계열사가 조달했습니다. 자금을 조달하면서 약정했던 수익률이 보장되지 못할 경우 이 신한금융과 재무적 투자자 사이의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하튼 초기긴 하지만 여하튼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는 어떻습니까? 네, 마냥 지금처럼 이 수요가 예상치를 절반도 안 되는 수준에 머무른 상태가 계속된다면 이 고정비인 운영비만 간신히 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와 SG레일에 따르면 GTX-A 노선은 SG레일이 서울교통공사에 운영비를 주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걸로 계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 성과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진 않을 텐데요. 이 GTX 민간 사업자가 적자에 빠진다면 추가 수익이나 인센티브가 서교공의 손에 쥐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 기자, 그래도 이 사업이 정부가 개입한 사업이잖아요. 네. 나름대로 적자가 발생을 하면은 좀 정부 차원에서 좀 보존해주는 뭐 그런 건 없나요? 네, 이 GTX-A 노선은 삼성역 개통이 이뤄지는 오는 2028년에나 완전 개통이 가능한데요. 이 그전까지 분리 개통에 따른 손실은 연간 600억 원씩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이 이용객 부진에 따른 손실은 전적으로 사업자들이 메워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 협약을 했기 때문에 오롯이 그 손실에 대해서는 SPC에서 이제 어쨌든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이런 사태가 계속 이어져가지고 도저히 인자사업자가 사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런 파산밖에 없는 건데. 네, GTX A 노선 부분 개통을 시작으로 F 노선 신설까지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GTX가 어떻게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민간 사업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온라인 게임 회사 위메이드가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창업주인 박관호 오정이 12년 만에 돌아오면서 대표이사를 교체했는데요. 주가 급락과 투자자 반발이 이어지면서 전임 장영국 대표를 다시 특별관계자로 복귀시켰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핵심 경영진을 둘러싸고 미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민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이 기자, 먼저 지금까지 상황을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난달 14일 박관호 위메이드 이사회 의장이 대표이사로 돌아왔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 2000년 위메이드를 설립한 창업주고요. 한국과 중국에서 인기를 얻은 PC 온라인 게임 미래의 전설 2 개발 등을 이끌었습니다. 박 대표가 그간 경영 최전선에서 물러났었는데 12년 만에 복귀입니다. 이와 동시에 장영국 전 대표는 갑작스럽게 사임하고 부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장 부회장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 위믹스의 아버지로 불리며 위메이드 성장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급기야 이번 달 1일에는 장 부회장이 지분 보유 특별 관계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 이 공시가 나자마자 그 위메이드 주가가 급락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 전 대표가 부회장으로 밀려나자 위메이드 주가는 6만 9천 원에서 이틀 만에 5만 3천 원 선으로 빠지는 등 수직 하락했습니다. 급락세에 따른 반발 심리가 작용해 일부 회복하기도 했으나 결국 5만 7천 원대까지 내려갔습니다. 위메이드가 운영하는 가상자산인 위믹스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거래량 규모가 두 번째로 큰 빗썸의 경우 장 대표가 물러나기 직전인 지난달 13일 3개월간 고점인 4,990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장 부회장이 특수관계인에서 빠지면서 위믹스는 최저점인 2,606원을 기록했습니다. 위믹스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 부회장의 이름값이 증명된 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틀 만에 또 다시 장 부회장이 특수관계인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렇습니다. 지난 3일 장 부회장이 다시 위메이드 특별관계자로 편입됐습니다. 장 부회장이 위메이드 주식을 처분했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해 황급히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위메이드의 설명은 다소 궁색했습니다. 위메이드는 당초 장 부회장이 대표직에서 사임하면서 특별관계자에서 제외했지만 계열사 대표임을 고려해 다시 특별관계자로 편입했다며 단순 정정 과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인사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되는데 결국에는 장 부회장을 갑자기 좀 뺐다가 주가가 떨어지니까 뭔가 급하게 좀 이렇게 조치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애초에 근데 왜 제외시킨 겁니까? 또 위메이드는 표면적으로 장 부회장이 물러난 이유를 건강상의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위메이드의 실적 부진과 위믹스 관련 사법 리스크도 무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장 부회장이 대표로 재임한 10년 동안 2016년, 2017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냈는데요. 동시에 최근 2개년도에는 각각 850억 원, 1,10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적자 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 부회장 검찰 수사도 받고 있죠? 네, 장 부회장은 현재 위믹스 유통량 의혹 조작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회피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믹스는 지난 2022년 거래소 협의체에 제출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같은 해 11월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후 부활하긴 했지만요. 최근엔 위믹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회피 의혹을 검찰과 금융당국이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관련 내용을 서울 남부지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미신고를 하고 업무를 했다는 것과 안 판다고 하고 유통량을 늘렸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범죄죠. 다른 범죄지만 기소를 할 때는 그걸 여러 개를 엮어서 넣으려고 하는 거죠. 테러 같은 것도 넘기려면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막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거든요. 회사 내에 약간 오너가 2명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
양쪽 간에 좀 미묘한 분위기도 감지된다고요? 네, 박 대표는 구원 투수로 일단 등판하긴 했는데 장 부회장의 그림자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보시다시피 박 대표가 함께한 전문 경영인 중에서 장 부회장은 무려 10년간 위메이드의 사령탑으로 최장 기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내부에선 장 부회장 주축의 세력도 있었다는 전언도 나옵니다. 동시에 박 대표가 장 부회장의 힘을 빼놓는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오너하고 전문 경영인의 영원한 갈등이에요. 블록체인을 결국에는 장영구하고 링크를 시켜놓잖아요.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게임하고 블록체인을 분할할 수도 있어요. NHN 엔터가 예전에 네이버하고 하나였다가 분할됐잖아요. 과거 15년간 같이 공동대표 체제를 맡았던 NHN 엔터는 이해진 의장과 이준호 의장이 지난 2014년 찢어지며 각각 네이버와 NHN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창업주인 박 대표 입장에선 복귀하자마자 일단은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인데 네. 회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좀 갈 것으로 보여지나요? 일단 위메이드는 대표작인 나이트크로우를 내세워 글로벌 흥행을 시작으로 신작들을 통해 반등 기회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하반기 기대작으로 주목받는 MMORPG 레전드 오브 이미르 개발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 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박건원 대표는 올해 하반기 위믹스 데이아와 같은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5에서 10년 후 미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확장성과 미래 비전을 주주들과 위믹스 홀더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는데요. 다만 장 부회장의 트레이드마크인 위믹스를 부각시키기보다는 게임 사업을 더 확장하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손해보험업계 1위 삼성화재가 올해부터 은행을 통한 보험 판매 채널, 일명 방카슈랑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판매한 상품만 관리하고 신규 영업에는 나서지 않겠다는 건데요. 보험사가 자발적으로 판매 채널을 줄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상황인데 업계 선두주자의 철수인 만큼 시장 영향이 주목됩니다. 삼성화재의 방카슈랑스 철수를 둘러싼 자세한 이야기 금융부 류정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유 기자, 먼저 국내 방카슈랑스 언제부터 시작됐죠? 네, 일단 방카슈랑스는 쉽게 말하면 은행 창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지난 2003년 8월부터 도입이 됐는데요. 전국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은행에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험사 수익원도 넓힌다는 취지였습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들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합쳐서 약 30곳 정도와 방카슈랑스 판매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삼성화재가 올해부터 이 방카슈랑스 채널, 다시 말해 은행 창구에 더 이상 보험 상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건데요. 약 21년 만에 철수입니다. 삼성화재보다 앞서서는 흥국화재와 메리츠화재가 방카슈랑스 시장에서 철수한 바 있습니다. 21년 만에 철수. 삼성화재는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부터 보험업계에 새 국제회계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에서만 파는 보험이기 때문에 예적금 기능이 있는 저축성 보험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과거 회계제도에서는 이 저축성 보험이 매출로 잡혔지만 새 제도부터는 부채로 계산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봤을 때 매력이 뚝 떨어진 겁니다. 그럼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상품을 더 적극적으로 공급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손해보험사가 주력으로 하는 실손보험과 자동차 보험은 물론이고 변액보험, 종신보험은 방카슈랑스로 판매가 금지돼 있습니다. 결국 팔아봤자 손해인데다 별다른 돌파구도 없으니 이 채널에서 철수하고 투자할 만한 곳에 더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삼성화재는 베트남 법인 등 해외에서의 방카슈랑스는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대형사 삼성화재가 은행에서 철수를 하면은 여하튼 은행들 입장에서는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비이자 이익 찾기에 혈안인 은행들은 방카슈랑스를 주요 타깃 중 하나로 삼았었습니다. 최근 홍콩 ELS 사태로 투자상품 판매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 대안으로 떠올랐던 건데요. 지난해에는 방카슈랑스 도입 20주년을 맞아 은행연합회가 세미나를 열기도 했고요. 국민은행은 최근 방카슈랑스 상품 라인업을 정비하고 신한은행은 방카슈랑스 전체 프로세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업계 1위 삼성화재가 신규 영업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겁니다. 여기에 25% 룰이라는 규제까지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 더 난감합니다. 해당 규제는 전체 판매에서 특정 보험사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인데요.
그간 손해보험사 중 은행에 실제로 상품을 공급하고 있는 데가 5곳 정도였는데 삼성화재가 빠지면서 4곳으로 줄게 됐습니다. 규제를 지켜야 해서 고객들이 가입을 원해도 보험을 판매하지 못하는 상황마저 우려됩니다. 생명보험업계는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생명보험업계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우선 방카슈랑스에서 주로 판매되는 저축성 보험 자체가 원래 생명보험사들의 주력 상품입니다. 은행과 시너지가 나는 방카슈랑스 채널을 쉽게 놓기는 어렵고요. 또 생명보험사 상품 중에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과 같이 보험료를 오랫동안 내고 만기 때 큰 돈을 받는 환급 상품이 많아 유동성 관리가 필수적인데 방카슈랑스가 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생명보험 가입 경로 중 방카슈랑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18.7%인데요. 10년 전 10.8%보다 8%포인트가량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손해보험업계가 2.3%에서 2.1%로 줄어든 것과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하튼 방카슈란스를 살리기 위해서 규제 완화 이런 목소리도 높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했던 25%를부터 손 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이전부터도 이 규제 때문에 경쟁이 제한되고 소비자 상품 선택권이 침해받는다는 말이 많았는데요. 삼성화재 철수로 손해보험사 상품에서는 이 규제를 지키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지는 상황까지 맞게 됐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비슷한 이유로 카드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인 카드슈랑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한 카드사에 상품을 공급하는 보험사가 4개 이하일 경우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을 50%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이런 거 외에 다른 상품도 좀 취급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그런 주장은 과거에서부터 있었는데 최근 목소리를 더 받고 있습니다. 실손과 자동차, 변액 종신보험도 방카슈랑스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방카슈랑스는 시장 안정성을 위해 취급 가능한 상품을 단계적으로 넓혀왔는데 아직 이 4상품까지는 허용되진 않았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방카슈랑스 채널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겁니다. 다만 보험 설계사들의 반발로 쉽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한 차례 추진됐다가 무기한 연기된 바도 있습니다. 보험 대리점 이른바 GA의 확대로 설계사 입지가 더 넓어진 요즘의 보험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CEO들이 한 주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SK그룹 이끌고 있는 최태원 회장과 최창원 SK수펙스 추구협의회 의장, 전기차 배터리자 회사 SK온탓의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이 회사 돈 먹는 하마입니다. 미국 켄터키, 조지아주, 중국 헝가리 등에 공장 짓고 있는데 투입되거나 될 돈만 19조 원입니다. 올해 7조 5천억 원 써야 하는데 갖고 있는 돈 3조 6천억 원 정도죠. 4조 원 빌려야 합니다. 돈 쏟아부으면 돈 벌어야 하는데 신통치 않습니다. 작년에만 5,800억 원 넘게 영업손실 기록했는데 1분기 흑자 약속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습니다. 임원들 오전 7시 출근, 이코노미 좌석 이용 등 마른 수건 짜고 있지만 언발의 오줌 누기입니다. 내부 분위기 악화되자 주요 임원들 줄줄이 회사 떠나고 모회사 SK이노베이션 신용등급, 투기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량 자회사와 합병 등 돌파구 검토되고 있지만 이 역시도 갑론일박입니다. 살얼음판 분위기 속에 최태원 회장, 최창원 의장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CJ그룹 후계자로 유력한 이선호 CJ제일제당 경영리더, 경영승계 시나리오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구 중심엔 성장세 가파른 CJ올리브영이 있죠. 근래에도 재무적 투자자 3년 전 4천억 정도 투자해 주식 22.6%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이 주식 최근 CJ올리브영과 금융기구원이 7,800억 원에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만큼 올리브영 잘 나간다는 의미인데 이 회사 주목받는 이유 또 있죠. CJ 4세들 지배력이 유독 높습니다. 특히 후계자로 꼽히는 이선호 경영리더 700% 넘게 쥐고 있는데 올리브영 기업 가치가 지주사인 CJ 시가총액을 상회하면서 합병 가능성 거론되고 있습니다. 합병되면 이선호 리더 CJ 지분이 확 늘면서 승계 자연스럽게 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마약 밀반입 꼬리표를 달고 있는 이선호 경리더, 승계 법익 틀 내에서 이뤄지는지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비즈포커스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4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